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던가요? 공법? 또? 천지 분간이 안 되고 개론 어렵고 민법 어렵고 그죠? 예. 중개사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맞아요. 중개사법은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80점. 아까 저번주에 얘기했죠. 최소 80점 받아줘야 돼요. 최소 80점. 네. 더 많이 맞출 수 있으면 더 많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공법하고 공시세법에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점수를 10점씩. 그런 전략으로 다 합격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 자, 그래서 하여튼 중개사법은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빠지지 말고 이렇게 계속 수업을 듣고 아는 것도 계속 듣고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완전히 답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자, 33페이지에 중개업 경영 거기 보시면 이제 경영인데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업무 범위가 먼저 나왔네, 그렇죠?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업무의 지역적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지역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중개업 플러스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개 대상물 범위가 있어요. 중개 대상물 범위는 할 거 없어요. 중개 대상물 범위는 모든 개업이 동일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건, 입간공 알고 있죠? 네, 그걸로 동일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볼 거는 업무 지역 말고 업무 범위만 한번 볼게요. 업무 범위가 여러분들 33페이지 밑에 있는 그 밑에 겸업의 제한 이거예요. 이건데 자 일단 칠판에다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 있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틀립니다. 개업의 종별에 따라서. 자, 첫 번째, 자, 어떤 개업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연인으로서, 그죠? 자연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등록했다. 그럼 무슨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한 번 더. 자연인으로서, 여러분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자연인이죠?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등록했다. 그럼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라 부릅니까?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무슨 개업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라 그래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종별. 종별에 따라서 업무가 틀리거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장악한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개업이에요. 종류 중에 한 가지 개업의 종류 중에서 공인중개사의 개업이다 이래 부르는 거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인 개업은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하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다른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모든 업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제한이 없는 거지. 다른 법에서 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한 다 할 수 있다고요. 중개업에다가. 중개업을 하면서 문구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면서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용실이 좋다고 봐요 저는. 보험사도 다닐 수 있어요. 네? 보험사도 다닐 수 있어요. 그거는 보험 업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기서 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한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 그 회사에서 내규상으로 다른 직업을 두면 안 된다,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는 한
우리 법에서는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서 다른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 다른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그러니까 미용실 같은 경우에 이제 어차피 뭐 자기 사장이니까 미용실은 좋다고 봐요. 미용실. 머리 깎으면 손님이 올까 일단은 뭘 와야 해먹지. 손님이 오면은 이제 머리를 막 커트를 하거나 파마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아파트 저 있다 이러면서 머리를 감아서 바로 데려가는 거지. 감아가지고. 뭐 사든 안 사든 그죠? 일단 데려가고 보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막 또 소문이 막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그럼 이야기가 막 되면서 이렇게 계약이 막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좋죠? 예, 미용실. 예. 미용실을 제가 갑니다. 미용실을 가는데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해요. 그래서 제가 파마를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데 4번 파마를 하면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야 돼요. 작년에도 그랬어. 올해도 1월 달에 한 번 할 거고요. 4월 달에, 7월 달에, 10월 달에 시험 치러 가야 돼. 10월 달에.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저번에 10월 달에 했잖아요. 올해 10월 달에 했잖아요. 한번 커트한 거거든. 하고 11월 달에 한번 커트하고 11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한번 커트 11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한번 커트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바로 또 파마하고. 그래서 그때 또 얘기할 거예요. 이 파트가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 플러스 다른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연인인데 자격증은 없는데 중개업 할 수 있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을 부칙이라 그러죠. 부칙상의 개업이네. 부칙상의 개업이라 하죠. 부칙상의 개업은 제한이 없는데 딱 한 가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뭘 못하냐면 경매하고 공매, 경공매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다 할 수 있다. 경공매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 다 할 수 있다. 경매하고 공매 관련 업무 여기 있어요. 그 업무 빼고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부칙이요.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이제 세 번째가 누구냐 하니까 법인을 만들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했다. 그럼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보통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업에다가 플러스 6가지 업무 이걸 할 수 있어요. 6가지 업무. 이게 아까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다 이 말이죠. 아까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그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었잖아요. 그게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예요. 6가지. 자, 요게 기본 조문을 좀 충실하게 또 하는데 일단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면 상업용 건축물, 상가를 말해요. 상가. 상가 알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요걸 할 수 있다고 해요.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일단은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된다 이 말이에요. 상업용 건축물 말고 농업용, 공업용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한 뭘 할 수 있냐 하니까 임대 관리 이걸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임대 관리. 그러면 상업용 건축물 임대 관리 됩니까? 시험 질문에는 상업용 건축물 임대 관리라고만 적어놨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업무예요? 할 수 있잖아. 적어놨잖아요.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시험 지문에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라고만 딱 적어놨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업무예요.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라고만 적어놨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업무예요.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라고만 적어놨다. 할 수 없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낸단 말이지.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부동산, 이때 말하는 부동산은 상업용 건축물 주택을 말해요.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이 되는 거지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만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관리하는 거하고 관리 대행하는 거하고 다른 업무예요. 대행이라면 대행 수수료 받는 거고 관리는 자기 관리업 하는 거예요. 관리 사업. 그래서 대행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은 조문을 그대로 외워야 돼요. 이 조문을.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대행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관리만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일단. 그래서 얘가 쉬운 것 같은데 문제 풀 때마다 틀려요. 문제 풀 때마다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리고 막 그래요. 정확하게 딱 요거를 한번 외워봅니다.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해주래요. 상담. 자,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 되죠. 상담. 상담이라고 하면은 컨설팅을 얘기하죠. 컨설팅. 상담. 컨설팅. 뭐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세 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이용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랑 건축물을 말해요. 토지 이용에 관한 상담 되죠? 건축물 이용에 관한 상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건축물은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건축물.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 이용에 관한 상담 되고 농업용 건축물 이용에 관한 상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지문을 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업무를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세 번째는요.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요거예요. 자, 여기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이거는 뭐 바꿀 게 없어요.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을 하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개업 대상이 개업. 개업만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영기법 제공을 하려면 그 대상이 개업만 대상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제자리에 오면 그건 틀린 지문이야. 할 수 없는 업무지. 소속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 할 수 없어요. 일반인 대상으로 안 되고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안 되고 오로지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을 고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와야 되죠. 근데 여기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이렇게 왔다. 할 수 있습니까? 법인인 개업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할 수 있습니까? 왜? 개업 공인중개사가 와야 되는데 법인인 기업이 와가지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 나와야 되죠?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맞잖아.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 중에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틀렸어요. 틀리겠죠? 개업이 와야 되는데 왜 법인이 왔을까? 이러면서 시험 문제 풀다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법인이 나오고 맞는 겁니다. 법인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법인인 기업이 오니까 다른 사람인갑다. 법인인 기업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요. 다 틀리지 뭐 거기 뭐 이렇게 딱 시험장은 여러분들 시험장은 좀 힘든 곳이에요. 거기는 한번 시험 치봐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기 이 교실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시험장에는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아는 것도 막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 문제, 하여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이니까 법인인 기업이 나오면 맞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공인중개사인 기업 대상으로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다 국어적인 문제예요. 국어잖아요. 자, 하여튼 세 번째, 네 번째는 첫 번째랑 좀 비슷해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분양이잖아. 분양 대행. 그것도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토지의 분양 대행.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잖아. 토지의 분양 대행 안 되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이니까. 되겠죠? 공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 안 되지. 농업용 건축물 안 되고. 분양 대행이 들어가야 돼. 일단은 대행이 들어가야 돼. 여기서 분양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는 업무지. 자, 다섯 번째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라든지 이사업체, 도배 이사업체 소개, 이 소개가 중요한 거예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알선도 다른 말로 소개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인 기업이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법인인 기업이 운영할 수 없다고, 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고. 업체 운영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라고요. 소개. 알선. 용역하는 사람을 알선해 주라고, 알선. 소개. 용역업을 직접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법인인 기업이. 안 되지. 시험 문제 용역의 제공이라고 나왔다. 용역의 제공. 할 수 있습니까? 용역의 제공이 용역업 하는 거예요. 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알선. 자, 도배업체, 이사업체 운영을 이 공인중개사인 기업하고 부직사인 기업 이 두 사람은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까? 청소업체, 이사업체, 도배업체 다 운영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제한이 없고 이 사람은 경공배 업무 빼고는 다 되니까. 이 두 사람은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다 할 수 있어. 자기가. 직접. 자, 도배 가서 도배하기 전에 청소부터 해주고 청소업체 가서 또 도배해주고 이사업체 이사 다 날라주고 혼자서 다 해먹고 다 할 수 있어요.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하여튼 소개해야 된다 이 말이고. 자, 여섯 번째 경매 나왔네. 공매 경공매 부동산. 경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요건데 이 제일 마지막 업무가 경공매 업무예요. 얘가. 이 제일 마지막 업무가 경공매 업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경공매 업무. 이걸 누가 못한다고요? 부칙이 이걸 못한다고 보세요. 경공매 업무 제외하는
부칙이 이걸 못한다고. 법인이 할 수 있는 이 6가지 업무 중에서 부칙이 이걸 못한다고. 6번은 경공매 업무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공매 동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공매 부동산이죠 여기. 근데 공매 동산에 대한 취득이 알선. 동산에 대해서는 못해요. 근데 그 글자 한 글자를 뺐다 이 말이죠. 우리 시험 문제.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눈에 보입니까 그게? 눈에 보이겠어요 시험장에서? 안 보인다고. 그냥 취득이 알선, 뭐 입찰 신청 대리 이것만 이제 눈에 보이니까 다 틀렸어요 또. 그만큼 꼼꼼하게 해야 돼. 이 부자를 뺐다고. 다른 게 낼 게 없다니까 그렇게 낸다니까요. 시험 출제위원도 벌금 낼 거 있나 뭐. 자, 하여튼 이 6가지 업무. 요걸 이제 단독으로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보시면 돼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인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겸업의 제한 돼 있네, 그죠? 그래가지고 한 장을 법인인 개업 해가지고 한 장을 넘겨보니까 우리 법 제 14조라고 돼 있네. 이 14조에 이 업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문 안에 다시 한 번 더 1호에 보시면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이라 돼 있죠.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일단 조문을 한번 최대한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2호에 보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3호에 보시면 개업을 대상으로 했죠.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4호에 보시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그 다음에 밑에 5호에 보면 0제17조에 보시면 2항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도배 이사업체 소옥에 나오죠.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란 말이죠. 그리고 밑에 시행령 밑에 2항에 보시면 경매 및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매 대상, 이게 경공매 부동산을 말합니다.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신청 대리 이 정도. 그래서 이 6가지 업무, 이게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요거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정도 보고 그 밑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니까 개인인 개업. 자, 요 단어 보세요. 개인인 개업이라고 돼 있죠. 이 개인인 개업은 법인이 아닌 개업하고 같은 말이에요. 개인인 개업은 법인이 아닌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개인인 개업에는 몇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의 개업과 부칙사의 개업. 대단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일단 제한이 없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겸업에 대한 제한이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네. 이 두 사람은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다만 부칙사의 개업은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신청 대리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에 가보면 고용인이 나오죠. 고용인이 직원이란 말이에요. 직원. 고용인에 관한 내용. 직원이죠. 직원. 고용인을 이제 우리가 한 10년 전에, 보통 한 10년 전에, 이 고용인을 우리 법에서 사용인이라고 했어요. 사용인. 들어본 적 없죠? 사용인. 사용인으로 쓰다가 이걸 이제 고용인으로 이제 법률 용어를 바꿨어요. 사용인 하니까 좀 듣기 안 좋아가지고 고용인으로 좀 순화시킨 거죠. 직원을 의미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제가 세 가지인데 오늘 두 가지 맞게요. 두 가지. 첫 번째가 고용인의 유형. 유형이라면 고용인 종류를 말해. 이게 뭐 어렵지 않죠. 고용인은 누굴 고용이라고 하는가?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자, 요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용어 정의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용어 정의에서. 말할 수가 없죠, 그죠? 누군지는 알겠는데 말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게 나와야 돼요. 소속이라고 하면 일단 개업에 소속돼 있잖아요.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법인의 임원사원 중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공인중개사인자,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가로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중개업무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사람.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있으면서 직원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서 직원이기 때문에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되기 전에 이 고용신고 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실무교육 받아요. 실무교육. 아까 실무교육 들어본 적 있죠? 네, 실무교육.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중개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 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고용신고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뭐 미리 받아놨는데 1년이 지나버렸다. 그럼 또 다시 받아야 돼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이란 걸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두 번째, 중개보조원이 누구냐? 중개보조원 누구예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은 돼 있죠. 네, 중개업무 소속되어서 이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래서 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서 직원인 거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 못하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를 한다 이 말이지. 자,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얘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무슨 교육 받느냐 하니까 얘는 실무교육 아니고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직무교육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 파트 부분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하여튼 대상자가 틀리죠. 얘는 직무교육이고 얘는 실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있죠? 이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고용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용인이라는 용어에는 두 사람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물어보죠. 신고 시기라고 있어요. 첫 번째, 고용을 한다. 고용한 때. 고용을 한 때에는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하니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고용을 먼저 합니다. 고용을 먼저 하고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고용하는 게 아니고 고용하고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가 언제까지냐? 정확하게 없어. 그냥 업무 개시 전이라고 돼 있어요. 업무 개시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 개시 전까지만 딱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냥 이거 아니면 다 틀렸어요. 업무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틀린 거죠? 업무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신고 같은 경우에는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 가능하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전자신고 된다 이 말이지. 전자신고 된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관계 종료. 고용관계 종료. 요 말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을 그만두는 거죠. 고용관계 종료가 됐다. 그러면 먼저 그만둔 거예요, 지금. 그죠?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자, 이제 10일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냥 10일 이내, 10일 이내 하면 헷갈립니다, 나중에. 요런 거 10일이니 7일이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가로로 물어봤어요, 이번 시험도. 이런 날짜 같은 거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인데 어떤 거는 7일이고 어떤 거는 10일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안 헷갈리고 잘 외우려면 이 기산일 있죠, 기산일. 이 기산일까지 같이 외워야 돼요, 여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그냥 10일 이내 하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리고 앞에 말까지, 앞에 기산일까지 같이 외우면 안 헷갈립니다, 좀. 시험장에서. 자, 그래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리고 이 고용관계 종료, 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 신고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왜 안 되느냐? 전자 신고,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 포함이라는 조문 자체가 없어요. 조문 자체가. 얘는 전자 고용 신고는 전자 문서에 신고 포함이 있어요. 조문에. 조문이 없기 때문에 전자 문서에 신고가 안 된다. 전자 신고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형하고 신고 시기까지 받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의 책임. 고용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업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세 가지 책임을 집니다.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책임.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거는 1월 달에 할 거예요. 1월 달에. 그 책임에 관한 내용 1월 달에 할 거고. 자, 밑줄 한번 꺼 볼게요. 35페이지. 고용해가지고 지금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부분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있죠.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고용인 이래 불러요. 고용인.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자, 두 번째 줄에 양가로 3번이죠. 거기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 돼 있죠. 업무 개시 고용하는 경우에 업무 개시 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고용 신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고용관계 종료가 되면 그 날로부터란 말이 종료일로부터 이 말이겠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지. 신고 의무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의무가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제재를. 자, 그 다음에 업무는 뭐 할 거 없고 뒤로 넘어가서 36페이지의 제목을 한번 보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요거를 다음 순환 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37페이지. 자, 37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중개사무소. 얘가 몇 조냐니까 13조잖아요.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치에 관한 내용이죠. 중개사무소 설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크게 주제가 4가지예요.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라고 아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점격인 분사무소라고 있어요.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이 2가지가 있고, 분사무소 설치 절차가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절차. 그 다음에 사무소의 공동사용 해가지고 그게 주제가 4가지인데 2가지만 볼게요. 2가지만. 첫 번째. 자, 첫 번째가 설치에 관한 기준.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설치하겠죠. 어디다가 설치하냐 하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몇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냐 하니까 첫 번째 기준이 1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기 사무소는 몇 개입니까? 1개예요. 1등록 1사무소. 사무소를 2개, 3개 둘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이 다 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소는 자기 사무소는 무조건 1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1개예요. 1개. 일단은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중사무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 이중 사무소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떴다방 같은 거, 파라솔, 임시중개시설물 있죠? 설치 안 된다. 법인인 기업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라는 거를 둘 수 있다. 자, 여기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예요. 둘 수 있다는 얘기는 법인인 개업도 분사무소를 안 둬도 되는 거죠. 의무가 아니잖아. 분사무소 안 둬도 돼요. 분사무소 설치 안 해도 돼. 주된 사무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법인인 기업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하는 게 아니고 둘 수 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법인이 아닌 기업,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인인 기업 있죠. 두 사람. 이 개인인 기업들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분사무소를 둘 때 신고는 어디 가서 하냐면, 이때 등록관청은 어느 등록관청이냐 하니까 주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자, 주된 사무소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다. 아시겠죠? 주된 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다고요. 왜 해운대구에 있냐? 우리 집이 해운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운대구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어요. 근데 울산 남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두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해운대구 맞죠? 이게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랬으니까 울산 남구에 두려고 해도 해운대구 가서 신고해야 돼. 해운대구청 가가지고 울산 남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두겠다. 자,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이 말은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이에요.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이 어디입니까? 해운대구예요. 해운대구. 주된 사무 관할구역이 해운대구잖아. 해운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다가 해운대구 빼고 나머지 구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예요. 해운대구에는 못 두네? 해운대구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설치 기준 첫 번째는 한 개소밖에 안 된다. 한 개소만 둘 수 있다. 자기 사무소는. 두 번째가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안 되고, 세 번째는 법인인 기업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요거예요. 설치 기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분사무소를 아까 다 한 거예요. 분사무소에 대한 설치 기준. 분사무소 설치 기준은 누가 분사무소를 두겠습니까? 법인이 두죠. 법인이 주사무소가 속한 시, 군, 구를 어떻게 하고 제외한 시, 군, 구별로 분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사무소 초과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법인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라고 했잖아요. 제외하고 빼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같은 시군구 안에는 2개, 3개 못 둔다 이 말이에요. 울산 남구에 1개, 울산 남구에 2개 못 둔다 이 말이지. 분사무소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각각 하나씩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총 100개다.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총 예를 들어 100개다. 그러면 몇 개까지 둘 수 있어요? 분사무소는 99개죠? 한 개는 주된 사무소니까. 되겠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빼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한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문 그대로 하셔야 돼요. 이 지문 조문 그대로가 나와요. 한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각각 하나씩 둘 수 있다. 이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를 대표하는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이게 두 번째예요.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두 번째 기준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우리가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이 특수법인은 우리 법에서 이렇게 중개법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군데 얘기하면 농협 같은데 농협에서는 지역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특정한 이제 지역에 대한 특정한 거래만. 그리고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해서 책임자 규정에 대한 내용을 배제한다 이 말이에요. 책임자 규정에 대한 내용을 배제한다 이 말은 이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농협이 특수법인이에요. 농협 같은 데가. 농협은 우리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라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농협은. 그런데 그 농협도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그 농협의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자격증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 자격증 없어도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우리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반드시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기준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분사무소의 설치 절차. 자, 책을 한번 밑줄 꺼볼게요. 자, 자, 37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개사무소 설치 제한 쭉 나와 있는데 1등록 1사무소라고 돼 있잖아. 그죠? 자, 개혁 밑줄 한번 꺼보세요. 개혁 공인중개사는 등록거점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2대 몇 개소입니까? 1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자기 사무소는 1개소라 이 말이죠. 1등록 1사무소.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중사무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중사무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 이걸 줄여서 이중사무소라고 하죠.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시중개 시설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동그라미 2번에 다만 법인인 개혁공인중개사는 돼 있네. 법인은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바로 명칭이 나왔는데 명칭을 이제 한번 볼게요. 명칭도 한번 적어볼게요. 명칭은 크게 두 가지. 명칭. 자, 사무소 명칭인데 이 사무소 명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명칭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명칭. 사무소 명칭. 사무소 간판입니까? 사무소 명칭이라면 그 사무소 간판을 얘기해요. 간판 내지는 뭡니까? 상호. 자기 사업할 때 그 상호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상호나 간판 요게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죠? 좀 한번 들었을 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이름으로 할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합격하고 나서 생각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지.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명칭에 대해서 써야 되는 문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 사무소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 둘 중에 하나 써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 이게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연결된 단어로서 이 두 가지 문자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써야 돼요.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영 공인중개사 사무소. 하니까 그 옆에 건영 짱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적어놨다. 우리 집 아파트에. 그래서 추천드리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자, 쑥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쑥. 일로 쑥 들어오라고 쑥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는 거예요. 쑥 공인중개사 사무소. 기억하기 쉽겠죠? 일로 쑥 들어오라고 쑥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딱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단어를 안 쓰면은 또 제재를 받습니다. 예, 명칭 위반으로서 제재를 받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자는 법인도 이 두 가지 문자를 써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법인인 기업도. 그런데 부칙사의 기업 있죠. 부칙사의 기업은 이 둘 중에 한 개는 못 씁니다. 뭘 못 쓰겠습니까?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거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부칙은 부동산 중개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썼다 그러면 그것도 제재 위반한 거예요. 제재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5개 광고물인데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옳은 질문인데 5개 광고물이 하면 우리 간판을 얘기하지. 가로 간판, 세로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같은 거. 그래서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5개 광고물을 만약에 이제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보통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광고를, 간판을. 그때는 등록증 있죠. 등록증에 표기가 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성명 표기를 안 하고 간판에다가 성명 표기를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위반한 거예요. 5개의 광고물을 간판을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설치를 했다면 성명 표기할 의무는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거짓 표기해도 위반한 거겠지.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해도 위반한 거겠죠.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당연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성명이겠어요? 법인은 대표자 성명이겠죠. 분사무소는 누구의 성명이겠어요? 책임자 성명이잖아요. 간판에. 자, 크기는 정해져 있느냐?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냐 하니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 이 말이에요. 뭐 숫자는 없어요. 그냥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 이 말이에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서 개업의 성명을 어떤 식으로 표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소장 김말려 안 계시죠? 김말려 잘 안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요. 소장 김말려. 김말려는 아무나 적은 건 아니고 이 김말려는 제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 여자 체육 선생님 성함 김말려 기억이 나서 제가 적은 거예요.
소장 김말려. 무서웠죠. 예. 여자 체육 선생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표 김말려 하든지 소장 김말려. 제가 이걸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성명 표기를 하라고, 이걸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장 김말려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김말려가 생각이 날 거예요. 김말려가. 자, 성명을 표기할 의무 있는데 연락처 표기할 의무가 있습니까? 연락처. 연락처 간판에다가 연락처를 표기를 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연락처 표기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락처 표기 안 해도 돼. 표기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 제재를 받는 건 아니에요. 성명 표기를 안 하면 제재를 받아. 연락처 표기 안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연락처는 자기가 사업하려고 연락처 표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간판에다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넣어도 돼요. 사진 이렇게 간판에다가 사진 넣어도 돼요. 자신 있으면 한번 넣어보세요. 괜히 막 쑥 들어올라다가 어떻게 하겠어? 쏙 나가봅니다. 그냥 쏙.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 사진 넣어도 되겠네, 그죠? 여기는 다 보니까 일부 제외하고 또 사진. 자, 그래서 이러한 성명 표기 요거 의무까지 한번 볼게요. 37페이지에 자, 사무소 명칭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요 기억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쓰라 이 말이죠. 법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다만 부칙상의 개업은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거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네, 그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5개 광고물 설치라고 돼 있네. 5개 광고물 설치 간판인데 등록증에 표기된 등록증에 기재가 된 개업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기를 해라 그 말이죠.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니까는 게시 의무네. 게시. 자, 게시 의무까지만 볼게요. 오늘 게시 의무까지. 자, 게시는 뭐냐니까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라 그 말이야. 사무소 안에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이래 뭐 서류 같은 건 게시하는 게 있잖아, 그죠? 대표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게시하잖아요. 그 게시를 말해요. 뭐 게시를 당연히 안 하면 게시할 의무가 있는 걸 게시 안 하면 당연히 제재를 받겠지. 자, 어떤 걸 게시해야 되는가 하니까 첫 번째 등록증 원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있죠? 게시해야 돼요. 다 원본이에요. 자격증 있잖아. 자격증 있는 기업은 자격증 원본. 자격증 원본.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죠?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돼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의 게시 의무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이 해야 돼요. 기업이 소속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할 의무가 있는 거지 소속이 게시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속은 자기 사무소가 아니잖아. 기업 사무소니까 기업이 자기 사무소에다 게시할 의무가 있는 거지. 소속은 그냥 자격증만 기업한테 갖다 주면 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소속도 자격증 다 게시해야 되고 보증 설정 증명 서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가입을 해야 되거든. 의뢰인을 의뢰인의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듯이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그 보증 설정을 하면은 그 증서가 나오잖아요. 공제 증서 같은 보험 증권 같은 거 나오죠. 그거 게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표가 있어요.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표. 그 한도액표를 게시를 하고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간 게 요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이 원래는 우리 법에서는 게시할 의무가 없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들어갔었어요.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될 의무로 들어갔지. 그러면 총 5가지입니까? 예,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면 돼요.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아. 그냥 보기 쉬운 곳이라고 돼 있지. 5가지 게시하고 이 5가지 게시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원권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다 게시해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골프 회원권 이런 거 막 가지고 있잖아. 골프 회원권 게시해도 됩니까? 안 되고. 골프 회원권 게시해도 됩니다. 골프 회원권. 그 다음에 뭐 승마 회원권 이런 게 있잖아. 기본적으로 승마. 말, 뜨거뜨거득. 승마 회원권 있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다 게시해도 됐죠. 승마 회원권 있는데 뭐가 없어? 승마 회원권 있는데 뭐가 없다고?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 지금. 말. 요트 회원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요트. 뭐가 없어? 요트가 없다 지금. 요트. 우리 부산에 해운대에는 요트 타고 출근하잖아요. 아이파크 이런 데는. 그 밑에 요트, 그 요트장이죠. 그 요트. 거기에 요트 타고 출근하죠. 구질구질하게 막 차 끌고 안 다닙니다. 요트 타고 막 출근하고. 자, 그럼 콘도미니엄 뭐 이런 거 회원권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런 거 다 여러분들 세법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세법 시간에 나올 거예요. 세법 시간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거든 회원권들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게시해도 됩니다. 왜 게시해도 될까? 왜 게시해야 되는 거죠?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지금. 자, 그런 회원권들 뭐 로타리 클럽 회원권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로타리 클럽. 그런 회원권들을 왜 게시해도 되느냐 하니까 우리 법에 그거 게시하면 안 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법적 마인드거든. 우리 법에 골프 회원권 게시하면 안 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럼 게시해도 되는 거예요. 법에서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게시하면 안 돼 라는 말 없기 때문에 게시해도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법에서 하지 마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해도 아무 제재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게시 의무를 위반하잖아요.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가태료가 있어. 다 제재가 있어요. 의무기 때문에 제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슨 의무가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제재를 나중에 갖다 붙여요. 무슨 내용을 알아야 제재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제재는 우리 암기법이 있어. 또 암기법이 있으니까 그 암기법대로 암기해 주면 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기본 조문들을 알고 있어야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일단 다음 주는 여러분들 수업이 없다고 하네요. 없다고. 다음 주 우리가 합격자 모임을 한대요. 여기 합격자 모임 다음 주 목요일 날.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 합격자 모임 때 와야 되겠네. 내년 이맘때쯤에 되겠죠? 네, 내년 이맘때쯤에 합격자 모임 때 오세요. 아시겠죠? 다음 주는 수업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자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습. 뭐 책에 줄 건 거 있죠? 이런 내용 위주로 하고 시간 조금 있을 때 조금씩 봐주세요. 그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한번 읽고 오는 거랑 안 읽고 오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있어. 그러니까 2주 있다가 오는 거니까 굉장히 커요. 이게 왜냐면 1주 만에 보는 거는 좀 느낌이 가까운데 2주 있다가 보잖아요. 굉장히 멀게 느껴져. 이게 2주는 엄청나게 느낌이 틀려요. 1주일하고 2주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이때까지 했던 거 있죠? 밑줄 한번 껐던 거 다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복습을 조금씩 하세요. 시간 나실 때.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자습하고 자습. 그 2주 있다가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주 있다가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